저격술과 관련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격 교범 볼륨 1의 저자이고 현재 락슈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대한민국의 전투 사격과 관련돼서 일타 강사가 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일타 강사는 사실은 교육생을 굉장히 많이 제대로 가르쳐서 대한민국 전체 수준이 올라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타 강사가 목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은 제가 서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은 우리나라 저격수들 전투 사격 능력과 탄도학 지식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저격수들은 사실 저격수라고 불릴 자격이 있냐 없냐, 저격수라고 불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사실 우리는 많이 따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격수들 스스로가 과연 그냥 엎드려 있는 자리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느냐. 순간이동 못하죠, 그죠? 순간이동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엎드려서 사격하거나 그냥 저격총만 다루는 사격을 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근데 저격수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편제가 2명씩이에요. 2명씩.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 2명이서 백투백을, CQB 상에서 이제 백투백을 해도 허점이 생기는 포지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격 능력이 떨어진다? 사실상 포지션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정말 OP로다 정확하게 이동하기까지 엄청나게 장애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팀들이 척후조를 보내서 사실은 뭔가 스카웃을 하듯이, 스카웃 스나이퍼들처럼 먼저 가서 뭔가를 정찰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CQB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팀을 구성하는 베이스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격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 CQB까지 잘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무려 3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3가지를 다뤄야 되는데, 자, 권총, 소총, 저격총. 저격총만 열심히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현실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한테 권총과 소총도 잘 쏘길 바란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한 게 뭐냐면, 미군이 실제 전장터에서 선택한 게 뭐냐면, 저격팀을 6명으로 꾸립니다. 실제로. 저격팀을 6명으로 꾸려요. 왜냐? 통신도 따로 해야 돼요. 그죠? 눈으로 관측하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들 2명의 페어는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뭘 한다? 통신, 이제 관측까지, 경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역시 뭘 할 수 있냐면, 척후조 역할을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CQB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같이 팀의 멤버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CQB는 그 사람들이 하면서, 저격수들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 보호를 받아요. 그런 개념에서 실제로 저격수 과정은,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저격수 과정은 기본 과정 하나밖에 없지만, 미군은 실제로 고급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럼 그때 저격수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장교가 포함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첩보랑 속보 수집도 다 그 사람들이죠. 실제로. 전장터에서 은밀 침투까지 하고 첩보 수집을 해서 정규군들이 들어오는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작업도 특수부대와 더불어서 함께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을 모르면, 우리의 수준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모르면 편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저격수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그러니까 자리도 못 잡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 전에 죽을 확률이 있다. 자, 우크라이나전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크라이나전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캐나다 저격수 중에 굉장히 뛰어난 저격수 한 명이 실제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자원해서 가는데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저격수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 줄 몰라. 누구와 페어링을 해야 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 한 발도 제대로, 단 한 명도 못 잡고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캐나다 저격수고 뭐고 간에, 저격수들이 다 총기에 다재다능하잖아요. 영화와 다르다. 우리가 영화,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것 중에 저격수가 맹활약을 했던 걸 보면, 대부분 마치 총기에 다 다재다능한 느낌을 받죠. 현실 그렇지 않거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군 애들 실제 만나보시면 권총 쏘던 사람은 권총만 잘 쏘고요, 소총 쏘던 사람은 소총만 잘 써. 잘 쏘지, 다 잘 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페어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팀 페어링.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우리 장교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교들이 보통 저격수는 보통 부사관들이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니, 미국도 부사관 중에 어떤 부사관을 뽑냐면 사냥을 주로 취미로 했던 사람들. 사냥 취미로 했던 사람들이 사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냥만 취미로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폭력성이 있어야 돼. 폭력성이 있어서 가정 환경이 조금 불우한 인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거나 뭐 좀 맞고 자랐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봐요. 실제로. 그래서 폭력성,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폭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요. 원래 특수부대 옛날에 뽑을 때는 그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너 감옥 갈래, 특수부대 갈래, 이걸 해서 실제로 뽑았어요. 예전에 9/11 사건, 현지인처럼 행동을 하는 정보원 역할도 하고 현지인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만 되면, 자기가 그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12 스트롱이라고 하죠. 그 12 soldiers. 우리나라에서는 12용 뭐 전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실제 대위가 실전 경험이 그게 처음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성공했냐를 보면 이 작전을 이해한 것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작전을 이해했기 때문에. 작전을 아무리 실전 경험이 많으면 뭐 할 거야. 나는 이게 처음이야. 이런 타입의 작전이 처음이면 그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융통성이 자기한테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오픈마인드가 있어야 장교들 입장에서는 이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떠한 제한 사항도 극복 가능하다. 아니, 제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청할 거 아니야. 근데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요청을 하겠어? 요청을 못 하죠.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뭐 쓸데없이 전투식량이나 더 달라고 할 게 뻔한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따지고 앉아있어. 야, 우리가 며칠 작전하는데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 하나, 둘, 셋. 자, 며칠? 7끼. 야, 7일 있어야 되니까 3, 7에 22. 야, 21끼를 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아니, 그럴 거면은 그동안 훈련 왜 했냐, 이거지. 안 먹고 버티는 훈련, 이것저것 자연에서 얻어내는 훈련, 이건 도대체 왜 했냐, 이거. 그러니까 내부 보급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부 보급할 생각은 없고 다 챙겨가려고 그래. 그러니 등에다가 분장을 매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40kg, 50kg 나오는 거야. 생존 하중이. 전투 하중이라는 건요, 자기 몸무게의 33%를 초과하면 안 돼. 자기 몸무게의 33%를 초과하는 순간 만약 20kg 걷는 사람을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20kg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는데 20kg를 걷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40kg 메고 20kg? 이거는 뭐 저도 해봤지만 그냥 기도빈이 유지가 안 돼요. 헉헉 소리가 계속 나는데 무슨 멧돼지 같아. 원래서 들으면 멧돼지가 숨소리 나는 것 같아. 하도 숨이 차니까 헉 이러면서 막
숨을 쉬니까. 멀리서 숨소리 다 들려, 진짜. 낙엽 밟는 소리보다 그 숨소리가 더 크다고. 공기 파장이 그냥 확 하면서 막 내뱉는데 꼭 곧 죽을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언덕에 딱 들어서서 능선 딱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 사람이? 이미 고혈압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혈압. 그러다가 다시 능선에서 좀 한참 걸으면 어떤 현상이,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이 푹 꺼진단 말이야, 이게. 그게 탈진이에요, 탈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게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능력을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작전에는 정말 너무 많은 요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특수부대에서는 미국 ODA 같은 경우는 18 델타가 메딕이에요. 18 델타가 메딕인데, 이 메딕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이냐면 의사야, 의사. 네. 왜 그러냐면, 진짜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총상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비형 간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유전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작전에 꼭 필요한데 안 데려가겠다. 이거 되게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러면은 메딕은 그걸 준비해서 약을 미리 처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까지 각각이 갖고 있는 지병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공유하고 작전에 반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혈액도 이 작전 편성된 걸 자세히 보면 혈액도 각 서로가 공급이 가능한 혈액형들을 다 분석을 해요. 네, 분석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안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특별해서 O형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혈액팩을 반드시 가져갑니다. 혈액팩을 가져가요. 그렇죠. 비상 상황을 대기.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에요. 네. 근데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작전계획 수립해서 아무리 TCCC를 하겠다 해도 TCCC 상황에서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왜냐면 혈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네? 여러분들 잘 버티면 2시간이고 그것도 완전히 동맥 중에서 대동맥이 열리면 여러분들 1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혈액이 몇 리터 있습니까? 4리터. 아니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게 몇 리터야? 2리터라니까. PT병 하나 빠지면 2리터예요. 2리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혈액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하잖아. 수혈조차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 네? 맞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단계를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무슨 과제를 해야 될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제 현실 직시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추가로 얘기하면 탄도학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탄도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탄은 그냥 근거리 내에서 이제 뭐 300m까지 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닥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없어요. 0점 잡은 거 뭐 100m 0점을 잡았든 25m 0점을 잡았든 거의 종조준 했을 때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웬만하면은 이 타겟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타겟을 써야 되냐면 움직이는 타겟이나 숨어있는 타겟을 써야 되는데 그때 노출되는 범위는 평균적으로 30by 30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12인치입니다. 12인치예요. 12인치. 그러면 12인치 내에서 여러분들은 사격을 해야 돼요. 300m가 됐든 250m가 됐든. 근데 과연 그걸 맞출 수 있도록 과연 테스트 사격 평가가 설계가 됐느냐? 설계됐어요? 아니 설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차렷 자세로 표적이 딱 올라오고 상반신이 그냥 전체가 다 올라와서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어. 이 큰 표적이 아주 예초 작업까지 해놔가지고 예초 작업까지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올라와서 보기 좋게 이렇게 올라와. 근데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격 훈련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북 세력이 만든 테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전을 생각한다는 건 항상 실전에 버금가는 상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숨어있는 사람이 왜 30바이 30이라고 표현하냐면 생각해봐요. 어딘가에 가려지는 공간이 있으면 왜 30바이 30이냐면 내가 몸을 내밀어서 이렇게 쏴도 보통 30바이 30이 나와요. 왜냐면 상대도 조준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러고 모른다 그러면 더 조금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상대를 제압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상대도 조준하러 나왔을 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조준하러 나왔을 때 거의 무방비거든요. 거의 무방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스테디하게 내가 조준할 능력이 최소한 5초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면 걔는 상대편이 사격을 정말 잘한다고 해도 나와서 표적 식별하고 쏘는 데까지 아무리 넉넉 잡아도 5초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는 사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가 빨리 사살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살된 전우가 식별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계속 트라우마에 빠져요. 그러면 상대편을 빨리 제압할 수가 있어요. 상대편은 이미 사기가 한 명이 죽는 걸로 이미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가장 빠르게 제압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별로 죽지 않고 전세를 완전히 우리 걸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보병 전투에서 실제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를 빠르게 10명을 잡을 수 있는 슈터가 존재한다면 그 슈터 하나의 능력 때문에 전쟁을 중대 200명 대 200명 전쟁을 한 번에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우리가 공포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포심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알죠? 공포심 어때요? 칼부림이 어디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몇 명이 과연 공포에 빠질까요? 우리가 서현역에서 실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알 건데 더 웃긴 거는 나는 그 기회를 못 잡았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못 잡았지만 그 시기에 칼부림이 일어났고 그때 그 백화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 뭐라 그러죠? 기사에 난 거 보니까 백화점에 그 당시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1,300명 정도 1,300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지. 그 사람과 맞섰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공포입니다. 이게 공포라고. 네?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 실제 총 맞고 죽는 걸 여러분들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냥할 때 처음으로 동물을 죽였을 때 감정이 어땠냐면 멍하니 한참을 바라봤어요. 왜냐면 너무 큰 동물인데 심장 소리랑 호흡을 껄떡껄떡거리는 소리랑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가 이제 첫 번째 쇼크가 됩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격수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격수 뽑을 때 아까 사냥했던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꺼리낌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가 이미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병은 거의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병끼리 있으면은 사실상 서로 한 명도 못 죽고 서로 남발을 합니다. 그럼 누가 죽여요? 포가 죽여요. 포가.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수가 잘 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저격수가 잘 쏜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인 보병 전투에서 보병 대 보병 보다가 우리가 많이 잡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한다. 누군가 베트남전에서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베트남전에서 쓴 탄이 25,000발당 한 명 잡았습니다. 그 25,000발당 한 명도 내가 봤을 때 저격수가 잡았어. 왜냐면 저격수는 1.3발당 한 명을 잡거든요. 그럼 누가 잡았겠어? 저격수가 잡았겠지. 보병 안에서 저격수를 같이 편제를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사격에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 현대전에서 사격에만 조금만 진심을 갖는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엄청난 전투력을 갖게 돼요. 실제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못해요. 이 안에 이 저격수 관련된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 탄도학 지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더 멀리 있는 거를 쏠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 그냥 실험적인 능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진짜 맞출 수 있는 능력. 이게 탄도학 지식이에요. 자, 이게 서론에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저격팀의 이제 휴대총기 종류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식량을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 사실 저격수는 식량 챙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격수가 챙겨야 되는 휴대총기 중에 대물 저격총과 일반적인 대인 저격총을 휴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대물 저격총 M107에 대해서 혹시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7kg. 그냥 완전 생총,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상태가 15kg. 근데 거기다가 스코프 올리고, 양각대 올리고, 거기다가 뭐 야간 투시경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탄도 필요하잖아요. 탄 120발 이렇게 챙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총기만으로 이미 30kg 세팅이 끝납니다. 아, 농담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이미 30kg 세팅이 끝나요. 근데 안 가져가? 안 가져가면 이건 나쁜 놈이지. 이거 안 가져가면은, 이 M107A1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반자동이기 때문에. 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소총이나 권총 맞고 사람이 쓰러지면, 뭐 해놓고 쓰러졌는지 처음에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적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내가 M107로다가 쏘기 시작했다. 어떨 것 같아요? 팔이 하나 없어졌지. 뭐 분리되는 걸 볼 수 있다니까? 이 몸이 막 이렇게 분리되는 걸 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분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포비아라고 하죠. 포비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단 말이야. 아, 상상을 해봐요. 상대가 갖고 있는 무기가 기관총이나 이런 M107A1이야. 이럴 때와 상대가 맨날 계속 쏘는데 아무도 뿅뿅뿅 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 이럴 때와 기세를 갖다가 내가 가져가는데 뭐가 좋겠냐 이거지. 전쟁은요, 소리의 효과가 엄청 크고 이 시각적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전이라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야. 화력전이라는 거. 근데 M107을 안 가져가겠다? 걔는 잘라버려야지. 체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에 식량 챙겨갈 거 따지고 앉아있으면은 그건 말할 가치도 없는 거야. 물은 반드시 잘 챙기는 게 맞지만 식량을 가지고 너무 버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실제로 기초 체력 단계에서 기초적으로 훈련을 하는 단계에서 항상 그걸 버티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기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투화중 얘기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투화중 얘기. 거기다가 자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권총은 거의 대부분 챙겨요. 모든 저격수가. 이건 필수야. 왜냐면 권총이라도 있어야 사실 CQB가 가능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총도 가능하긴 하지만, 소총도 가능하지만 소총에다 저격총은 사실 되게 껄끄럽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권총에 저격총을 챙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짧은 총이지만 어깨 견착도 가능한 이러한 총들이 실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실제 저격수가 쓰는 권총은 좀 더 특별하게 변형된 저격총, 그러한 서브건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작전 개념이나 실제로 움직이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한테 저 미국 저격수가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미국 저격수가 이거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하면 보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설득이 돼요? 네? 안 되지. 설득 안 되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해놓고선 자기들은 제가 이거 건의했던 건데 안 됐대. 안 될만 하지. 내가 들어봐도 안 돼. 해주면 안 돼. 저런 무식한 말을 하는데 저거 갖다가 건의를 받아들여주는 거는 더 무식한 사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논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는 단순히 뇌피셜이 되면 안 돼. 과학적으로 접근된 분석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여주지. 아니 뭐 맨날 들어보면 컴플레이닝만 엄청 많아. 컴플레이닝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K1A, K2를 쓰던 사람이지만 K1A, K2를 쓴다고 해서 뭐 SK416을 쓰면 더 좋은 전투력을 가질 거다라고 판단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300m 이내의 사격에서 SK416을 쓰나 K1A를 쓰나 여러분들 전투력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 사람, 휴먼 에러야. 사람이 갖고 있는 분야에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차이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확장하는 거예요. 맨날 뭔가 누군가를 블레이밍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탓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새 자기의 인격이 돼버리고. 근데 그 인격은요, 대물림이 돼요. 선배가 그러고 있으면 후배 그거 따라 배웁니다. 그건 기업 조직도 똑같아. CEO가 그 모양이면 아래도 그 모양이야. 똑같아. 그런 사람이 또 뽑혀. 우연치 않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라니까?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왔다가 이 리더는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똑같은 놈이니까 따라갈 테지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 막말로 욕하면서 나가는 거야.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군이나 경찰에서는 나가지 말라고 해요. 나가지 말고 본인들이 한번 바꿔봐라. 왜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한들 군생활이 됐든 경찰 생활이 됐든 그 사람이 더 오래 하겠냐 이거지. 그 사람이 그게 주인이 되는 사람 아니야. 공무원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지켜야지. 그 사람도 다 나가버리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되는데 그것도 탓이 있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전투화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이거는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휴대총기가 워낙에 다양한 데다가 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용도가 갖춰야 할 근접전투 기술인데, 제가 사실 총기만 만진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가 한 15,000시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순수하게 총기를 다룬 시간이 15,000시간 정도 돼요. 순수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루에 아무리 게을러도 하루에 2시간을 총기를 만집니다. 실제로. 드라이 파이어링을 계속해요. 드라이 파이어링. 왜냐하면 머슬 메모리를 넘어서 셀 메모리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셀 메모리는 내가 긴장하든 안 하든 동작이 나와요. 근데 머슬 메모리는 긴장하면 근육이 떨리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근데 셀 메모리는 몸 전체의 세포 하나하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나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은 머슬 메모리, 그 다음 셀 메모리. 셀 메모리는 이 생각조차도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요.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절대 멍 때리지 않아요. 바로 행동. 이게 셀 메모리. 머슬 메모리는 어떤지 알아요? 내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머슬 메모리야. 머슬 메모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죽이는 데만 특화돼서 도덕성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면 죽이는 데에 특화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이 단계를 그냥 이 뇌가 조종하는 셀 메모리화 단계가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해서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나 경찰들은 셀 메모리화 단계까지 넘어가야 명확하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면서 순식간에 그 행동들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사격 기술이 됐든 전투 기술이 됐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저는 확신을 한 게 10,000시간을 넘기면서부터 제가 하루에 3시간씩이라고 대충 계산을 해도 이게 3시간씩 계산하면은 1년이면 보통 한 몇 시간일까요? 아니 뭐 적게 잡읍시다. 적게 잡으면 1,000시간 정도. 네? 그죠? 맞아요. 적게 잡으면 한 1,000시간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그걸 10년 이상을 해야
그제서야 이제 전투 기술이 자기 몸에 배어요. 이제 저는 피곤할 때조차도 정신 상태가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말에도 나와서 24시간을 잠 안 자면서 드라이파이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 몸이 따라가니까. 우리가 지옥주라든가 아니면 생식주라든가 이제 UDT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왜 하죠? 그 순간에도 정신을 똑바로 군인으로서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게 아니야. 아무나 총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순간조차도 이게 독초고 아니고부터 내가 실제로 작전을 하고 있는 적지역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까지. 왜? 가상의 적들은 계속 그 교육생들 어떻게 해요? 푸시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저 친구들이 흔적을 지우고 전술적인 행동을 다 하고 있는지. 아니, 그냥 산속에 그냥 풀어놓고 동물처럼 아무나 그냥 일주일 버텨. 이러는 거는 솔직히 너무 쉽단 말이야, 사실은. 네?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뭐 사람마다 다 피해 다녀야 되고, 보이는 건 다 적이니까. 다 피해 다녀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지 않아야 되고, 흔적을 줄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행동 루트도 여러 군데를 막 복합적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루트가 되게 단순해야만 흔적이 안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생식주 기간에 막 이것저것 다 구하러 다녔던 놈들은 금방 잡혀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리 힘든 그 순간조차도 군인이기 위해 존재한다. 오케이? 혹시 과학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도 좋아해요. 근데 수학자라고 해도 되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미분, 적분 단계의 어떤 그런 개념을 방정식을 처음 이제 사실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특히나 특수부대나 아니면 군인으로서는 계획 수립 단계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MDMP라는 걸로 미국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는 100%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수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수집한 거는 현 상태 그대로지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생각하는 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접전투 기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접전투 기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접전투 기술이 중요하니까 저격수도 근접전투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겁니까? 못 배운다니까? 근접전투 기술 못 배워요. 쉽게 배울 수가 없다니까. 저격수들이 사격하기에도 바쁘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0시간 넘는 시간을 사격에만 다 투자를 해도 그 하나의 총을 갖다가 완벽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약점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편제를 어떻게 한다? 바꾸어야 한다. 편제를 추가해서 하나의 팀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CQB 기술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QB는 사실 개인 전투 능력에서 보면은 최상위 레벨입니다. 최상위 레벨이에요. 물론 이제 일반 보병 수준에서 최상위 레벨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나 일반적인 루틴이나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론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과연 군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나라가 만약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였다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아예 모질이들이 들어왔거나.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모질이가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 모병제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 누구나 군대를 갈까요? 안 갈까요? 대부분 안 가려고 할 게 뻔해요. 그 중에서 인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더 안 올 거예요. 왜? 대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를 극복을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걔네는 그 극복했던 케이스는 사실 베트남전이 아닙니다. 베트남전은 사실 군인을 다 떠나게 만든 케이스고, 그 이후에 이제 걸프전을 거치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 군에 대한 대우가, 베트남전에 대한 걸 반성을 하면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 해서 그 뒤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지. 베트남전까지만 해도 군인들은 거의 쓰레기 취급을 많이 받았다. 돌아왔을 때. 마치 베트남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처럼 그런 경우가 되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실제로 대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봐봐요. 단순히 월급을 높여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내가 에버랜드를 놀러 갔다고 칩시다. 군인이세요? 했는데 군인 할인 막 70% 할인 딱 때려줬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청 뿌듯하지 않을까요? 군이니까. 그 뿌듯함은 마치 내가 국뽕에 취하는 느낌이 갑자기 확 온단 말이야. 오씨. 그리고 사람들도 같이 왔으니까 같이 온 사람도 같이 할인해줄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부심. 이거는 자부심을 넘어가서 그냥 알러브 코리아가 되는 거죠. 네?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군인에 대한 예우가 높으면, 야씨, 봐봐. 월급은 안 높아졌는데, 실제로는 높아진 느낌이 받게 돼 있어. 어딜 가도 할인을 받아. 미국이 그래요, 실제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미국에선 나는 외국군인데도 나를 할인해줘. 맞습니다. 와,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퇴직금을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잠깐 어리석게 했다고. 어? 뭐야? 왜 한국분도 다 챙겨줘? 진짜입니다. 진짜로 한국군 공무원증을 들고 있는데 할인해준다고. 그래서 저녁 좀 배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저 실제로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억울하다. 자, 다음은 이제 적용의 실질적인 사격 준비 절차 및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저격은 실질적인 사격 준비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 장비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이제 스코프라는 거고, 이제 총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스파팅 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스파팅 스코프라는 게 있고, 이 거리 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저격수 장비는 다 비싸요. 왜 비싼지 아세요? 정밀해. 그 정밀해야 되니까. 정밀해야 되니까. 요 거리 측정기는 하나에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천만 원. 맞아. 야, 나이트 보스입니다. 나이트 보스입니다. 이건 나이트 차. 야, 저거. 자, 메이커지. 자 보세요. 얘는 벡트로닉스에서 만든 제품이고 프랑스 제품입니다. 사프란이라는 회사에서. 근데 이 제품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탑티어예요. 탑티어인데 얘네가 왜 비싸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국가에서 건의를 했을 때 안 들어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오차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런 거 하나도 제가 얘기했을 때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스코프가 이렇게 두 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스코프를 고르는 게 좋으냐? 자, 100클릭을 돌렸는데, 네? 100클릭을 돌렸는데 100클릭 값이 진짜로 저 줄자랑 비교를 했을 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오차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냐면 톱니라는 것은 우리가 원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원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좀 쉬운데요. 우리가 파이라는 개념을 알면 좀 좋아요. 파이가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절대 끝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파이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3.14로 그냥 자르는데 사실 저는 3.14를 너무 싫어요. 난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3.14, 27 뭐 이래가지고 5자리까지 끊어버립니다. 더 줄이려고. 그래야 내가 3,000m든 4,000m든 쐈을 때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런데다가 얘가 오차를 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누적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 미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걸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느냐? 근데 계산기가 다 해주거든. 계산기가 알아서 하죠. 트래젝토리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발리스틱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게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계산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계가 이 기계적인 게 제대로 돼 있어야 계산된 값도 제대로 된 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쓰레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돌렸을 때 이 오차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납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코프나 아니면 정말 좋은 스코프와 정말 싸구려 스코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클릭 값이 일단 완전 다릅니다. 오차 엄청 심해요. 톱니 그 하나하나 왜 스위스에서 시계를 왜 비싸게 팔겠냐고. 정밀해서. 그러면은 절대 대충하는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법은 바로 이러한 거라고. 이런 거 건의하면 여러분들 절대 대충하는 기업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이거는 팩트잖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되게 어이없는 건의를 할 때가 있어. 어떤 거? 이거는 외국분이 쓰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잖아. 외국분이 쓰는 거라서 좋은 겁니다. 이거 뭐 빈라덴 잡았던 겁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면 우리나라는 빈라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설득이 안 된다니까. 네? 설득이 안 된다고. 설득이 되는 논리를 펼쳐야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학적인 거를 걸고 넘어져야 된다. 반드시 과학적인 걸 걸고 넘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건의를 듣는 사람은 절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징역감이야. 네,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실질적인 사격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장비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드린 것과 같이 만약 제대로 된 장비들을 다 도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이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 보면은 탄속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탄속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보통 탄속 측정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과학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탄속을 몰라도 탄속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할까요? 내가 거리를 예를 들어서 600m 거리에다 표적을 놔두고 표적도 그냥 작은 거 말고 엄청 큰 거 있잖아. 엄청 큰 거에다가 십자 가운데만 정확히 볼 수 있는 십자를 딱 그려놔. 그런 다음에 사격을 딱 해요. 얼만큼 하탄이 났어. 근데 우리 캐스트럴이라는 탄도 계산기가 있다 그랬죠? 오케이. 자, 캐스트럴이라는 탄도 계산기가 여러분들은 다 보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거에 탄속이 몇 피퍼세컨드일 때, 몇 메타 퍼세컨드든 몇 피퍼세컨드든 탄속이 있을 건데 그 탄속일 때 이제 600m에 대한 어중간한 내가 대략적인 속도만 이해를 하면 돼. 일반적으로 이 탄 회사에서 광고하는 탄속이 있거든. 그러면 그 탄속을 기준으로 일단은 쏘는 거예요. 쐈더니 하탄이 났네? 그러면은 그 하탄이 났으면 하탄 난 만큼 밀값을 조정을 해주면 얘 탄속도 저절로 바뀌어요. 보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탄속이 이제 진짜 탄속이 돼요. 그럼 탄속 측정 하나 안 해도 돼. 왜 탄속 측정기 같은 거 남들 갖고 있으니까 다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자기는 못한다 이거지. 조금만 짱구를 굴려보면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 탄속 측정기가 없어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낭비를 함부로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돈 쓸 용기가 없으면서 컴플레이닝 하지 마라. 자기가 돈 쓸 용기가 있으면 사고, 자기가 돈 쓸 용기가 없으면 컴플레이닝 하지 마라.
최소한 논리를 최대한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던지 아니면 그러한 머리가 좋지도 않으면 철저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돼. 이건 전쟁터랑 되게 비슷해요. 네, 전쟁터. 맞잖아요. 그죠?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제 배터리 나갔어. 얘 배터리 나갔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부품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를 다룸에 있어서 배터리의 영향을 안 받는 수준까지 달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니까 기본적으로 겨울이 있죠. 그죠? 겨울에 우리 영하 한 몇 도까지 떨어집니까? 강원도 제가 생각하기에 강원도에서 전투하는 미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강원도에서 전투할 일은 없어. 대신 침투는 하겠지. 네. 거기가 전투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침투는 하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전차가 넘어올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기동성이라는 거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루트를 그대로 타고 빠르게 전진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특수부대에 침투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보병에 침투하거나 이런 전선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의 속도를 위해서 그쪽을 활용할 확률이 높고 대부분 교전은 거의 평지에서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 평지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주기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저격수들이 유효사거리가 또 800m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기만 해도 보통 500m 넘어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보통 500m 넘어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도 높은 건물과 높은 건물 사이를 본다 그러면 그것도 1km가 넘는 곳이 허다해. 거기다 산에서 능선에서 특히 특수전학교 같은 경우는 그 503고지라는 유명한 고지가 하나 있는데 그 고지에서 십자로까지 내려다보면 그게 벌써 1.5km.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만큼 우리나라 지형이 짧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내가 600마지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600마지기를 올라가면 그 윈드타워 간격이 벌써 300m야. 근데 거기서 그런 환경인데 전투 사격이라는 걸 매일마다 뭐 250m까지만 사격을 한다.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소 50년이야. 최소 50년.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서 사격의 발전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적용의 실질적인 절차는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탄속 측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탄속 측정이 끝났으면 이제 탄속 측정한 그 탄을 가지고 보관을 또 잘해야 돼요. 대부분 보관을 실패해서 저격 절차에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탄이라는 것은 습도가 30%일 때와 습도가 60%일 때의 탄속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가 갑자기 30%에 노출됐던 탄을 쓰는 것과 갑자기 한참 60%의 습도에서 유지됐다가 탄을 쓸 때 이미 파우더라고 하는 그 안에 화약이 있습니다. 그 파우더가 모든 하이퍼포먼스 익스플로시브라고 하는 그 고성능 폭약이나 아닌 이런 화약들은요 습기에 제일 취약해요. 그러면 탄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만큼 나냐? 30%면 보통 200ppm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1000m에서 만약에 308 저격탄 우리 K14보다 사격을 한다 그러면요 30에서 40pps당 0.1mm 하탄이 나요. 상하탄이 0.1mm. 근데 200pps를 디바이드 바이 200pps를 40pps 정도로 나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로 나누죠. 그러면 0.5mm 하탄 나는데 또 무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0.5mm만 하탄이 나는다. 자, 총기는요 기본적으로 총열이 진동을 합니다. 빵! 탄이 나갈 때마다 총열을 건드려서 진동을 일으켜요. 이걸 우리가 하모닉이라고도 하고 바이브레이션 노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진동 편차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데서 쏴도 탄착군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탄착금, 우리가 그룹 오브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모닉 때문이라고. 이 하모닉이 적으면 적을수록 탄착금이 작아요. 근데 얘가 기본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모아냐 2모아냐 이게 바로 바이브레이션 이펙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총기는 몇 모아야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확도가 아니라 정밀도입니다. 정확도랑 정밀도는 다른 뜻이에요. 정확도는 사람이 정중앙을 조준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고, 정밀도는 이 기계적으로 탄이 얼만큼 밀집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프리시전과 애큐러시를 절대 같이 보면 안 돼요. 뭐 애큐러시가 1모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1모화 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밀값으로 환산하면은 0.3mm 정도 나와요. 0.3mm. 그러면 0.3mm를 절반으로 나누면 0.25mm 되죠. 그러면 0.15mm 에러를 추가시켜야 전체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0.5mm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까 0.7mm 수준이었던 거야. 근데 1000m에서 0.7mm 수준이면요 70cm의 차이가 나요. 만약 하탄이면 내가 하탄이구나 알 수 있겠지. 흙이라도 튀니까. 만약 상탄이면 어디로 탄이 날아가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조정 자체를 못합니다. 스파터도 계속 늦둥다가 못 봤는데? 맞아야지. 전장터에서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스파터는요 이 슈터보다 능력이 더 좋아야 돼요. 굉장히 경험치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탄도 보관을,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습도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탄을 보관할 때 저격수들은 특별하게 지퍼백이나 아니면 시가백을 갖다가 그 안에다 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습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0점 잡은 탄으로 그대로 같은 탄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패킹을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패킹하고 다시 패킹을 언박싱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뚜껑 까고 그냥 바로 사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절차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전장터에서는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요. 왜? 노출되니까. 노출되잖아. 노출되면 어떻게 돼? 위치 무조건 바꿔야 돼. 안 그러면 그 위치로 뭘 날리는 줄 알아요? 바뀌었고 활용도 합니다. 네? 쏴서 걔네가 인지한 순간 걔네가 바뀌었고 딱 활용도 하는데 30분이면 돼요. 네. 30분 안에 자리 떠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포인트가,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그 잘 잡힌 포인트에서 잘 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포인트는 과연 나한테 기회를 줄까? 없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할 수 있으면 승부를 낼 거면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탄이나 이런 것 보관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탄을 보관해서 총기를 잘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절차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탄속 측정했죠? 그 다음에 탄 보관한 거 잘 갖고 와서 장전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칼큘레이트, 이 장비를 다루는 능력이 또 문제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뭐라 하세요? 잘못된 데이터 들어가면 잘못된 데이터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지만 않는데 이제 장비 다루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 장비 다루는 트레이닝은 사실 총기를 매일 꺼내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던데, 아, 총을 맨날 꺼낼 수가 없어서 연습을 못 합니다. 아니, 총을 왜 매일 꺼내지? 이거 저는 그 생각이에요. 왜냐면 장비가 문제인데 사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이거는. 사격은 슈터가 그냥 PRI만 정면에 보고 흔들리지 않게만 사격하는 거 연습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런 거만 연습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일인데, 요거는 집중적으로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해도 솔직히 이 감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어. 이건 실제 그래요. 그런데 환경을 읽어내는 능력, 아니면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캐스트롤이라는 거를 거의 매일 갖고 다녀요. 매일. 그냥 집에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가도 가지고 나가.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하고 그냥 그 같이 놀러 나가도 자주 나오고, 심지어 어디 여행을 가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도 자주 나와. 그러면서 바닷바람을 계속 재는 거야. 아, 이거 몇 마일, 아, 이게 몇 마일이구나. 피부로다가 이 기계가 없어도 나는 바람을 잴 수 있다고. 똑같이, 온도조차도, 온도도, 야, 지금 이거 27도에 습도 한 60%야. 아, 이거 온도 한 25도에 습도는 10%.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얘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 학습을 하는 거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얘 없어도 나는 혼자서 내 맨몸으로도 총알다루랑 했을 때 이상 없이 사격을 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생활이 돼야 된다. 라이프가 돼야 된다. 내 삶이 돼야 된다. 저격수 그냥 아무나 시켜주면 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안 돼. 책임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기 안에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격수 교육 3주 과정을 받았다? 그거는 그냥 총이 뭔지 기억하는 수준만 한 거지. 총이 이런 거구나. 이런 수준밖에 안 돼. 총이 이거였어. 아, 이거구나. 이제 뭐야? 이제는 내가 총이 돼야 돼. 내가 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나랑 일체화에 가능한 수준까지 사실은 다뤄야 돼. 그게 국가에서 준 총기를 낭비하지 않고 직무유기하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실 저격수, 난 대한민국 저격수의 직무유기를 안 하고 있는 저격수가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 상황일 거라고 판단을 해요. 알고 했으면 진짜, 알고 했으면 종북 세력이지. 알고 했을 리는 없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오늘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사격 준비 절차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저격 과정에서 봤을 때 보통 4, 4, 16일 동안 사격만 시켜야 되는 절차예요. 그래서 맛보기로 말씀드렸던 거고, 자, 저격 시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구나.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무조건 초과한다는 거, 시간 초과한다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후석 훌륭한 교관은 아니에요. 원래 훌륭한 강사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튼 제가 부족한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보시면, 자, 저격수는요, 요즘에는 탐지 레이더가 있어요. 탐지 레이더가 있는데 그걸 빛의 반사율을 가지고 탐지를 합니다. 사람 눈동자는 못 잡아요. 사람 눈동자나 새 눈 뭐 이런 것들은 못 잡는데 그래도 이러한 이 정도 되는 수준에선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그런데 제가 쓰는 장비가 하나 있어요. 얘는 반사를 안 일으켜요. 왜냐면 잔망경처럼 미러링 방식을 쓰기 때문에 빛이 들어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못 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장비를 저는 사용을 해요. 제 기본적으로. 실제로. 근데 이러한 장비 하나하나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 생각해 볼게요. 스파팅 스코프도 그렇고 다 빛 반사가 되잖아요. 이 지금, 스파팅 스코프도 어때요? 다 빛반사가 되죠? 얘도 빛반사되고, 얘도 빛반사되고, 다 빛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파팅 스코프 같은 경우도 다 안에 킬 플래시라고 하는 걸 앞에다 장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장착해야 돼요. 작전을 할 때. 그게 뭐 시야를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때도 필요할 때만 앞에 렌즈를 떴다가 가렸다가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어쨌든 레이저를 조사했다가 돌아오는 파장을 읽은 그 시간을 판단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 어쨌든 레이저니까 순간적으로 적한테 보일 확률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위치 노출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얘도 딱 한 번 할 때 정확히 잠깐 보고 또 거리 측정하는 사람들도 위치를 변경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은 이제 노출과 관련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기껏 뭐 아무리 나머지 절차 잘했어도 위치 잘 잡고선 노출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격수를 저격수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맞아요. 결론적으로 저격수가 저격수로 유일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증명해야 되는 거 하나죠. 증명해야 되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증명 하나에 운이라는 건 없다. 네. 우리가 흔히 속어 비속어로다가 뭐 뽀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뽀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실력 하에 반드시 저격 임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정말 급해서 마무리도 좀 짧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1시간짜리지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진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